굿모닝 YTN 3부로 이어갑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적용한 한시적 유예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서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워선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If they take advantage of Chinese punishment of us, it's going to be a huge problem because it will erode the trust we have together. This is the China core strategy. It's divide and conquer. 마이크론 제재의 반사이익을 한국 기업이 얻게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삼성과 SK에 준 1년 유예 조치를 더는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무부 차관이 지난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타이완 기업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국내외 반도체 업체가 저항해왔다며 가장 큰 비판은 한국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연장은 세계 경제가 고도로 연결된 상황에서 중국 첨단 산업을 고립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예 조치를 언제 어떻게 연장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도 미중 간 반도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튈 불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연장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 조치를 약화할 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인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가할 입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비엔나 협약 41조에 외교관은 주재국 법령을 존중하고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난한 것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싱 대사와 이 대표 만찬 대화를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하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주미대사로 근무했지만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처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언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이른바 배팅 발언 논란과 관련해 중국의 압박 전략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배팅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일 뿐 아니라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외교정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스라엘과 함께 유네스코를 탈퇴했던 미국이 6년 만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기구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충만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팔레스타인의 헤브론 지역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자 이스라엘과 함께 유네스코를 탈퇴해버렸습니다. Anti-Israel bias has been a major factor. It was a matter of months and months of deliberation.
그로부터 6년 만에 미국은 유네스코 재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찌감치 복귀 의사를 밝힌 데다 이스라엘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분담금은 6억 달러, 우리 돈 7천여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Elle ira encore mieux avec le retour des États-Unis. D'abord parce que c'est la vocation du multilatéralisme que d'accueillir toutes les nations. 미국 복귀 결정은 UN 산하기관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기술 교육 분야 표준 설정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커지는 걸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 재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cknowledges the mission and the goals of the organization and is willing to adhere to true multilateralism an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미국 재가입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일부 회원국이 조속한 임시총회를 제의할 만큼 가입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유재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모두 의결 정족수인 과반에 못 미쳐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하며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며 자신의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듭된 방탄으로 국민까지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면서 이러라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라고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 표결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 듣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녹취 과정에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하나같이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한 건지.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꾼 뒤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을 사이에 두고 교육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는 여당과 품격을 지켜달라는 야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변경된 김남국 의원이 처음으로 교육위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작 전부터 출석한 김 의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교육위가 엉망진창 되겠네. 윤리위 제소 등을 이유로 김 의원의 교육위 부임을 반대하는 여당 측,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최소한 김남국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단의 대표님 아들은 코인 회사 임원이시라며.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예? 5선씩이나 돼가지고. 어이 참. 진짜. 초선이 그렇게 양심이 없어가 되겠어요? 초선 양심 따져요. 지역구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여곡절 끝에 회의가 열렸고 김남국 의원의 보임 인사도 이뤄졌지만
교육에 이제 처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의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팽팽한 기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선 의원으로서 품격을 좀 지켜주십시오. 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여당 교육위 위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김남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수당이 여기서 버틴다면 사실 소수 여당이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에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을 때 이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아마 문제 제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남국 의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자문위는 오는 15일 김 의원을 불러 거액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전세 사기 피해 추가 대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야당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정부의 노동정책 등 교육, 사회, 문화 쟁점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소송의 첫 신문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오후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신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 위법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검찰 기소만을 근거로 한 면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위원 면직 근거를 둔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이기도 한 전 방통위원장 역시 면직 대상이라며 기소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 등을 모두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받아서 오는 24일까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 전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로 채용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이 경력 채용 면접을 볼 당시에 면접관의 절반가량이 아빠의 동료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민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인 10명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 들어간 면접위원 34명 가운데 16명이 아빠와 근무지가 겹치거나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 끝에 사퇴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경우엔 자녀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위원 3명이 김 전 총장과 인천시 선관위에서 같이 일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또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과 인천시 선관위 퇴직간부 자녀의 면접에서도 아빠와 같은 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던 직원이 평가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여러 차례 언어폭력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주로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문화활동 등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곳 직업활동팀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은 지난해 6월 참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애인 훈련생이 바지에 실수한 것을 두고 팀장인 사회복지사 A씨가 다른 장애인들 앞에서 여러 차례 조롱한 겁니다. 바지에 한 사람 누군지 아는지 이제 훈련생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손 들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황하고 이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자 이제 너가 샀잖아 싸게야 이제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고. 장애인 훈련생들에 대한 A씨의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엔 업무에 서툰 직업훈련생에게 바보라고 부르거나
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심한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다른 훈련생에겐 식탐을 조절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먹던 음식물을 먹으라며 건네줬다는 동료 복지사들의 목격담까지 잇따랐습니다. 짜장면 그릇에 본인이 먹다 남은 면이랑 양념이 남아있는데 내 거 먹을래? 하면서 온전한 음식이 아닌 상태인데도 먹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서울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근무자와 피해 장애인 진술, CCTV 등을 검토한 끝에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경찰에 A씨를 고발했습니다. 또 담당 구청에서 개선 명령을 받은 해당 복지관 측도 지난 2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A씨는 징계 기간을 끝마친 뒤 지난달부터 복지관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는 상황. 앞서 자녀들의 학대 피해로 한 차례 상처받았던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다시 A씨를 마주칠까 걱정입니다. 설마 그랬을 거라고 상상은 못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믿음이 깨진 상태인데 어떻게 또 그분에게 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해당 복지관 측 관계자는 앞으로 A씨가 근무를 이어가더라도 장애인 훈련생들을 직접 응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학대 의혹과 관련한 A씨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의 신상공개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성욕 해소 수단으로 취급했다며 성범죄 시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부산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중형 선고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 남성이 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안다는 정황 때문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화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1심 재판 중 민사소송을 제시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 기록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번번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가해자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162조를 보면 소송 당사자는 소송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됩니다. 이는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보복범죄를 우려해 가해자를 상대로 쉽게 민사소송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선 이미 피해자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특히 성범죄 관련 사항에 대해선 철저히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고 법 개정도 추진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내버려 둘 건지 이젠 입법기관인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새벽 30대 운전자가 서울 강남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대낮에 술에 취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2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택시 뒤편이 부서졌고 또 다른 택시도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승용차 엔진룸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빨간 불길입니다. 불났다. 어떡해?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서울 강남역 근처 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2시쯤. 경찰이 측정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수준이었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친 줄 알고 창문을 봤는데 검은색 차에서 운전자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나오고 있었고요. 이 사고로 30대 남성은 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남성 2명이 주차된 차량에 다가오더니 보닛을 주먹으로 마구 내려치고 발로 사이드미러를 걷어찹니다. 차 안에 열쇠가 있는 걸 보고는 주차장 입구 울타리를 향해 돌진해 차량을 훔쳐 달아납니다. 지난 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다른 20대의 신원도 특정해 조만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중부 내륙 고속도로 현풍 분기점 근처에선 승용차가 옆 차로의 25톤 트레일러와 부딪히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화물차와 발생한 사고로 파악 중에 있고요. 이 사고로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10톤짜리 기계장치가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한때 한계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서울 창신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과열된 기름에 음식을 조리하다가 주방 흐드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2013년 6월입니다. 13일에 데뷔한 이 방탄소년단 BTS가 오늘로 꼭 10주년을 맞이를 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보니까요. 10년 전 LA에서 공연 전단을 돌리던 흑수저 그룹이 팝의 흐름을 바꿨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흑수저 그룹이라는 표현에서 뜨끔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당시에 빅히트 뮤직은 SM이나 JYP 또 YG 이런 3대 기획사에 비하면은 규모도 작고 또 배출 그룹도 적었던 중소기획사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음원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고요. 또 K-팝에 아주 관심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명을 들으면 그게 그룹명이야? 좀 이상하다, 웃기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 얘기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초기에는 자신들의 첫 현지 공연을 알리기 위해서 멤버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서 전단을 돌리면서 직접 호객까지 했지만 무료 공연장에도 한 200여 명만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BTS가 이제는 연 5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을 연평균 79만 명 불러들인다는 추산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는 BTS를 K-팝의 영토를 확장한 광개토 대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대단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동안 BTS의 활동을 좀 생각을 해보면 UN 연설 그리고 윈블던 스타디움 공연, 빌보드 핫백 1위 등 기억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BTS 멤버들이 군인을 가기 시작을 하면서 군대를 가기 시작을 하면서 좀 K-팝의 어떤 정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BTS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네. 물론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그룹들이 꾸준히 생기고는 있는데 이 BTS가 기록한 것만큼의 성적을 거두거나 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세븐틴이나 스트레이키즈 등 후배 그룹들이 이 BTS가 깔아둔 파이프라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K-팝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란 낙관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BTS의 바통을 이어받을 그룹과 또 언젠가 완전체로 돌아올 BTS의 활약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10년 동안 K-팝 수출액이 또 많이 오르고 음반 수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보니까요. 정말 이 K-팝 광개토 대왕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요 가운데 보시면 이 사우나 관련해서 대인 관련돼 10,000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목욕료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14.1% 상승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가스요금 또 전기요금 상승의 영향이 지표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욕탕과 마찬가지로 시설을 일정 온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찜질방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찜질방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2.4%로 역대 세 번째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네, 최근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이 컴퓨터를 많이 돌려야 하는 어떤 PC방 같은 곳은 걱정이 정말 많이 크겠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PC방 이용료 물가 상승률 역시나 6.1% 올랐고요.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업계가 가스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서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고요. 또 별도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곧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될 텐데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최근에 양귀비나 대마를 직접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월에서 7월이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 시기라서 경찰이 이에 맞춰서 전국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농어촌 마을에서 노인성 질환 치료용으로 암암리에 키우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판매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재배를 하다가 적발된 당사자들은 예뻐서 키웠다, 또 꽃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저절로 자랐다와 같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자랐다고 보기에는 재배량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만약에 단 한 주만 재배를 하더라도 적발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50주 미만으로 재배할 때 압수와 계도로 마무리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면서 이제는 단 한 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면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골 농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값싼 마약을 찾으면서 직접 감시를 피해 재배하는 경우도 생겨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동아일보입니다. 네, 제목을 보시면 세계 핵탄두가 작년에 86개 늘었다. 이 중에 60개가 중국의 보유다. 이런 제목이네요. 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연구소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9개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12,512기로 작년 1월보다 한 200기가량 줄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제작돼서 해체될 걸 제외한다면 실제 사용 가능한 핵탄두는 오히려 86기 늘었다고 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에 60기가 중국에서 증가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소의 관계자는 중국이 국가안보 유지에 필요한 최소량의 핵무기만 보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확장을 시작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60기가 증가한 중국의 핵탄두가 410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여전히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한 그 핵무기가 전체의 90%가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가 올 2월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관련 투명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핵무기 감소 추세가 끝날 거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북한은 1년 전보다 5기 더 늘어난 3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걸로 추정했는데 이 연구소는 실제 조립한 30기 외에도 50에서 70기 정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 분열 물질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서울신문에 실린 판다 푸바오 관련 이야기입니다. 네, 푸바오가 이제 중국에 보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요. 국내 누리꾼들은 물론 중국 누리꾼들도 참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푸바오가 최근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 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판다 푸바오는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판다인데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 최초로 자연 번식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판다는 전 세계에 1,800여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멸종 취약종이기 때문에 해외로 보내질 때에는 대여 형식으로 가게 되고요. 또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라도 때가 되면 중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7월 이후에 한중 간 이 푸바오와 관련한 반환 협상이 이루어지고 내년 7월쯤 중국으로 가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중 누리꾼들이 이렇게 푸바오가 그냥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 푸바오는 사육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중국 언론에서는 푸바오가 마치 공주처럼 자랐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푸바오가 한국에 머물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라는 선의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고요. 네. 또 아예 중국에 있는 아기 판다들을 한국으로 데려가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육사들은 이 푸바오의 행복을 위해서는 본 서식지인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혹시 중국인 사육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 봐 지금도 매일 조금씩 중국어로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푸바오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예외 조항 좀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긴 하는데
아쉬운 건 정말 매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특정 단체가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면 적발해서 버스업체 운행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특히 붉은색 조끼 등을 적발 대상으로 삼겠다고 명시했는데 민주노총 버스노조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몰아온 이동희 씨.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 민주노총 조합원 조끼를 입는 겁니다.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운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운행하는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어떤 당당하고 자부심 그런 것들이 좀 가슴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씨의 업무 복장이 곧 제재에 부딪힐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버스 회사가 지급하는 근무복 말고 다른 옷을 착용할 경우 운행 실태 점검에서 친절도를 평가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조끼가 필요하면 입을 수 있다면서도 특정 단체가 표시된 조끼는 금지된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특히 붉은색은 적발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규 근무복에 다른 조끼를 겹쳐 입어도 괜찮은데 특정 단체, 특정 색깔의 조끼만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가 사실상 붉은색으로 상징되는 민주노총을 겨냥하는 거라며 반발합니다. 버스 업체의 성과금을 좌우하는 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빌미로 노조를 옥죄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붉은색과 특정 단체명이 박혀있는 조끼를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탄압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조치가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조 조끼 착용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데도 규제한다면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겁니다. 업무를 저해할지도 좀 불명확한 상황이라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고 서울시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용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 노동 행위로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처벌에 있어서는 방조하거나 교사한 경우. 서울시는 정규 근무복 착용 여부는 지난 2007년부터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며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근무복의 기준을 명확히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점검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산업 스파의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고 한 시도가 적발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유출됐습니까? 크게 보면 이제 반도체 공정의 BED라고 BED라고 부르는 베이직 엔지니어링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반도체 공장이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불순물을 이제 제거해주고 없는 상태로 유지해주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대한 배치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핵심 공정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에 대한 배치도 및 각각 공정의 한 면적 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또 기술 그리고 나아가서 반도체 공장 설계도 자체 이런 것들이 지금 유출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핵심 기술이 유출된 문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우려가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그 이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 반도체 기술 자체를 이제 국산화하는 것이 2018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반도체 분쟁이 본격적으로 된 이후로 굉장히 본격화되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반도체 부문별로 중국이 잘하는 것과 조금 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설계에 저희가 팹리스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그런 네. 쪽은 전 세계 한 3위 정도로 꽤 잘하는 분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라던가 저희가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네. 반도체 장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중국이 이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의 경쟁력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방 그리고 이렇게 유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로부터의 기술을 빼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일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급망 재편 갈등 중심에도 이 반도체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어떤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한다 이런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잠시 좀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연원을 들여다보면 작년 10월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에 대해서는 우선 1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잘 이게 조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 10월이 되면 그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조금 이것들을 더 유예해주는 조치가 우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일시적인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예를 계속 때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한국 기업들은 어떤 플랜을 이제 우리가 미국이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고려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사실 반도체 수요도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반도체 상황은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번 달 10일까지 수출액을 보면 조금은 좀 증가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그 매달 첫 10일에 이제 수출 속보치가 나오죠. 1일부터 10일까지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2월 달에는 전년 동기 동월 대비 포지티브 플러스였다가 3, 4, 5월 지금 3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였다가 이번 달에 약간 1.2% 플러스로 10일 동안의 수출이 전년 6월보다 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걸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약간 아쉽다고 볼 수도 있는 거는 열흘 중에 조업일수가 열흘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업일수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작년 6월에 비해서 올해가 0.5일 조업일수가 길었어서 사실 그 효과도 좀 있는 건데 1일별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일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작년보다 약간 6% 정도 줄은 것으로 나와서 아직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간에 대중 수출이 저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력 수출 상품이 어쨌든 반도체인데 반도체 50%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생각보다 지금 코로나 리오프닝 하면서 빠르게 경기가 반등해서 우리 것들을 사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숫자로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일평균 수출액은 또 오히려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좀 중단기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올해 뭐 정부나 한국은행 전망이 상저하고였는데요. 이 상저하고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은 어쨌든 간에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과실을 우리가 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이 어쨌든 간에 내수 중심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당장 코로나 때문에 봉쇄 때문에 나가서 외식 못하고 국내 여행 못하던 것들이 이제 국내 수요, 서비스 수요로 살아나고 있는 중심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상품 수요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조금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속도가 어느 정도이냐. 그것이 과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중국으로부터의 과실만큼의 그 정도의 속도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산업 구조의 변화 같은 것을 볼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무역 수지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하반기에 나아질 거란 이런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그럼 외국인 자금 유입이나 뭐 원달러 환율 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사실 9월, 10월 생각해 보시면 1,400억 원까지 거의 환율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75%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 뭐 이건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니다라고 봤던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환율이 튀었던 게 많은데 그 기조가 이제 끝나간다. 두 번째는 저희가 동특이 바로 전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중요성,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환율도 보시면 최근에 1,300원대 밑으로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금리 차 때문에 사실 이제 자본 유출입이 유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종료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이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약간 환율 측면에서 그리고 자본 유출입 측면에서 약간 기댈 곳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가 정말 큰 기승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중재에 나선다고요? 네, 이전까지는 사실 이게 중고거래라는 게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있지만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즉 회사와 개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이 적용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4개 중고 플랫폼 거래 사이트들과 지금 협약을 맺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판매자와 구매자들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이제 앞으로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샀다가 며칠 이내로 파손이 되면 뭐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요. 네. 다만 이것이 이제 그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이제 중고거래 없이 살 수 없는 아주 중고거래가 큰 부분, 저희 삶의 큰 부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세밀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성이 없으면 사실 이제 좀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따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제도를 촘촘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콜을 했던 이력 같은 것들도 공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인데요. 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에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가 한쪽에만, 파는 사람은 자기가 파는 것이 얼마나 좋고 나쁜 것인지 알지만 사는 사람은 그런 정보를 못 가졌을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보가 저희가 불균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보의 불균형들을 조금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점점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측면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뭐 제도를 좀 더 꼼꼼하게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해외 증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반등했는데 어떤 요인이 좀 작용을 했던 건가요? 제일 큰 건 연준이 이번에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있을 이제 FOMC에서 금리를 한번 동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그동안 고금리, 아주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것에 눌려있던 시장으로부터 굉장히 반색을 할 가능성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거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뭐 저는 사실 뭐 이번에 금리 동결을 미국에선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동결일지 당분간에 아니면 일시적인 멈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점도표가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도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에 또 올 말 금리가 어느 정도일지, 향후에 올 남은 기간 동안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힌트를 시장에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FOMC 회의 결과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굿모닝 경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86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자 2차 대전 이후 최장수 총리를 지내며 명함의 양극단으로 간 그의 일대기를 조용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건설 회사를 창업해본 막대한 돈으로 미디어 재벌이 됐고 명문 프로축구단인 AC 밀란을 인수해 여러 차례 유럽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자수성가 이미지와 축구 구단주로서의 인기 그리고 미디어의 도움으로 창당 몇 달 만에 총리 자리에 올라 독특한 카리스마를 뽐냈습니다. Di avere rispetto di tutti, questa è una grandissima cosa. Un grande democratico, generoso. 9년 동안의 총리 시절 내내 밝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경제를 망치고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비판과 함께 망언이 늘 말썽이었습니다. 연상과 결혼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예쁜 엄마와 사는 잘생긴 청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는 흑인 비하 언사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Obama ha tutto per poter andare d'accordo con lui, perché è giovane, è bello e anche abbronzato e quindi penso che si possa sviluppare una buona collaborazione. 미성년자들과 문란한 파티를 벌였다는 추문에다 여성 모델을 장관으로 앉혀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Ci sono in giro un mare di belle figliuole e di imprenditori solidi e io non sono un santo, lo avete capito tutti. Speriamo che lo capiscano anche quelli di Repubblica. Bene. 국가 부도 위기와 탈세 혐의로 정계를 떠난 뒤에도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난해 첫 여성 총리를 만들어내는 등 말년까지 화제의 중심이었던 베를루스코니. 사랑과 비난을 동시에 받던 정치 거인은 세월의 무게를 비껴가지 못하고 향년 86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현재 시간 11일 밤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총격 사건이 관련자들 사이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추가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5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성인 1,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3%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 1월 33%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에 힘입어 지난달 46%까지 넉 달 연속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대반격을 인정한 이후 마을을 연이어 수복했다고 밝히는 등 점령지 탈환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잘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천히 마을로 진입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우크라이나 국기를 펴고 러시아가 점령했던 네 번째 마을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8-го окремого мотоморської піхоти 35-ї бригади звільнив населений пункт Староживе. Слава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의 마카리우카와 블라우다트네, 네스쿠네에 이어 이번 마을까지 탈환했다면 대반격 이후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도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바흐무트 등 최소 4개 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승전보 소식을 의식한 듯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바흐무트까지 잘 방어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남부 헤르손 지역에 날아온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위 전투기를 격추했고 흑해에서 활동 중인 해군 함선 공격도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Сегодня около 1 часа 30 минут моск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осуществлена безуспешная попытка атаковать 6 морскими быстроходными безэкипажными катерами.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선을 끝까지 잘 돌파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공군력이 러시아에 밀리는 상황에서 대반격 초기 지상군의 공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부산 구덕운동장에 모여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2차례 평가전에서 공격수들에게 골고루 출전 기회를 줄 것이고 카타르 아시안컵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 선수들의 의지와 열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평가전에서 1무 1패를 기록한 클린스만호는 오는 금요일 페루, 다음 주 화요일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황선홍호가 중국과 2차례 친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옥석 가리기의 마지막 단계라며 와일드카드 구상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선홍호에 발탁된 울산의 미드필더 엄원상은 2선 경쟁에서 스피드를 앞세워 경기할 것이고 아시안게임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라고 각오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됐던 크루즈 국내 입항이 지난 3월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초항에서 출발하는 모항 크루즈도 3년여 만에 재개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11만 4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가 속초항을 떠나 바다로 향합니다. 길이는 290m에 높이는 건물 14층 규모. 객실 1,500개와 수영장, 대극장, 카지노 등을 갖춰 최고급 리조트를 방불케 합니다. 승객은 3,700여 명, 승무원까지 합치면 4,8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항해 중 잠시 들르는 기항 크루즈와 달리 이번에는 속초항에서 출발하는 모항 크루즈입니다. 비행기 타고 또 외국에 나가서 타거나 이러면 번거롭고 경비도 많이 드는데 여기는 이제 내 지역에서 국내에서 타니까 그거는 참 편한 것 같아요.
이곳 속초항에서 출발하는 모항 크루즈는 2019년 10월 마지막 운항 이후 3년여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5박 6일 동안 일본 홋카이도와 아오모리를 거쳐 다시 속초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오는 17일 비슷한 노선을 한 차례 더 운항합니다. 중간 기착지보다 모항인 출발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큽니다.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승무원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모항으로 출발할 때는 크루즈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물품들이 선용품이 이곳에서 공급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앞서 속초항에는 지난 3월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독일 국적 크루즈가 들어온 데 이어 4월에는 미국 국적 크루즈가 입항했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고 속초 모항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을 연결하는 수석대교 신설을 놓고 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대비해 다리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대비해 하남시는 올림픽대로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정부 세종청사 주변이 구호 소리로 소란스럽습니다. 수석대교 건설 저지를 외치는 하남 시민 500여 명이 국토부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연 겁니다. 참가자들은 수석대교가 신설되면 올림픽대로의 교통체증이 더 가중될 거라며 다리 건설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2km 안에 IC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선동 IC의 수석대교가 들어오면 암사대교까지 4km입니다. 그러나 4개의 대교가 IC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더 교통 대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수석대교는 남양주 수석동과 하남 미사동을 잇는 1.3km의 한강다리로 지난 2020년 남양주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하남시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남시는 현재도 출퇴근 시간이면 꽉 막히는 올림픽대로가 남양주에서 넘어오는 차까지 가세하면 도로가 포화 상태가 될 거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9호선이 남양주까지 연장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추가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수석대교 설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수석대교가 신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8년 6만 8천 세대 규모의 남양주 왕숙지구가 입주하면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며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하남시는 올 초부터 국토부를 잇따라 방문해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고 나서는 등 다리 건설을 놓고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 협의를 토대로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수석대교 건설은 당분간 공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미선이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분우아드 라당스 최우수 무용수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 1991년 국제무용협회 러시아 본부가 만든 분우아드 라당스는 매년 세계 정상급 발레단의 작품을 심사해 최고의 남녀 무용수, 안무가, 작곡가 등을 선정합니다. 이번 시상식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진행됩니다. 뮤지컬 배우 박수련 씨가 29살의 나이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 등에 따르면 박수련 씨는 그제 오후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2018년 창작 뮤지컬 일테노래 낭독회로 데뷔한 박수련 배우는 김종욱 찾기, 시타르타, 우리가 사랑했던 그날 등의 뮤지컬에 출연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낮더위와 요란한 소나기 이 두 가지의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우산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영남, 제주 산간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9.6도, 전주 20도, 청주 20.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와 대전 29도까지 올라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